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 김영룡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형식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그리고 포스텍에서 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 이 경제학의 역사 혹은 경제 사상사라는 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스미스의 이런 고전 같은 것을 제가 강의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우리가 그날 만나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짤막한 이 문제의식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잠시 크네컨대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교생 가운데 60%가 넘게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10억은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도덕이라든가 자신의 이런 미덕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인데, 이 문제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같이 검토하게 될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렇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만약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 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덕을 포기한다면 이것도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도덕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다움 혹은 인간다운 고결함이 바로 이런 도덕성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인간다움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도덕 혹은 미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상충관계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스미스는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과 이 개인의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상충관계에 존재할 때, 상충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여기에 관해서 스미스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이 도덕 감정론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였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8세기의 이 스코틀랜드인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유럽 대륙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반면에 이 섬나라, 영국에서 이 계몽주의의 중요한 선두는 바로 휴엄과 스미스였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이런 계몽주의자들은 아주 독특한 예컨대 입장을 취하고 독특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만나서 검토하게 될 도덕 감정론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8세기라는 그런 시기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셋업되고 등장하고 이제 전통적인 가치가 이제 후퇴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도덕적 가치와 미덕이 다 구례의 것으로 이제 간주되고 새로운 근데 상업적 열정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8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큰 전환기였습니다. 시대의 전환기였습니다. 모든 전환기가 그러하듯이 이 전환기에도 커다란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컨대 어떻습니까? 이 정직함, 자애로움, 우애, 친절, 관용, 자기희생은 아주 중요한 근데 개인적인 미덕인데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돈벌이라든가 이런 상업적 열정에 이제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18세기에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였던 이 스미스와 휴메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의 답변이 바로 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앞서 봤던 첫 번째 문제의식, 첫 번째 건데 이 우리 도덕 감정론 독서의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과 도덕 사이의 긴장관계, 상충관계였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상업적 열정과 이런 개인적 미덕 사이 이런 건데 충돌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사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든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든 굉장히 중요한 근데 문제라고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게 된 이 도덕 감정론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그런 예컨대 저작입니다. 여러분, 고전을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클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잠시 한번 언급하고 이런 때 소개 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다른 여느 제국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근데 사회적 제도를 이제 만든 그런 근데 제국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센서스입니다. 인구 센서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라든가 이런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있건데 판단하기 위해서 이 광범위한 인구 센서스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런 국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인구 센서스를 할 때 그때 계층을 구분합니다. 그 개인이 근데 보유하고 있는 부의 수준에 따라서 이 계층을 근데 그룹핑하는데 이 가장 낮은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하면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어떻습니까? 자궁밖에 없습니다. 즉 자식을 낳아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사로 내보냈으면 그러니 근데 계층이 존재합니다. 무산자 계급이죠, 그죠? 이걸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는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산자 계급이 이 인구 센서스의 가장 낮은 계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니 근데 인구 계층이 가장 상층에 위치하는 그런 계급이 바로 가장 부유한 계급인데 이런 계급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이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헌납함으로써 조국에 봉사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헌납해서 외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커다란 함대를 조직합니다. 함선을 구입하는데 자기 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함선, 이 전함의 이름이 바로 클라시카였습니다. 즉, 외적을 막기 위해서
이 준비한 이 전함의 이름이 바로 클라시카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클래식 혹은 고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예컨대 말의 어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클라시카 함선이 외적을 예컨대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이런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같은 이런 고전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커다란 예컨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의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대의 함선이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든 같은 지위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과연 예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때 만나서 한번 상세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책 소개를 빠뜨렸는데 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검토할 이 고전 이름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입니다. 스미스는 이제 경작의 아버지이고 경작의 시조인데 이 경작자가 이 도덕이니 감정이냐는 이런 건데 책 제목에 글을 썼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 이 경작이 이 도덕과 감정의 문제에 관해서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같이 읽을, 같이 검토할 책이 바로 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은 다른 책이죠,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은 라이언 패트릭 헨리라는 이 미국의 이제 정치 철학자가 쓴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 왜 그런가 하면 도덕 감정론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일 때는 좀 힘에 부칩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사실은 좀 근데 어렵고 그래서 이 라이언 패트릭 헨리라는 정치 철학자가 이 도덕 감정론을 이제 일반 대중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썼던 건데 책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원서 제목은 Our Great Purpose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건데 목적이라는 그런 건데 책 제목인데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제목을 바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건데 마일드한 버전으로 이제 소개한 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십사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언젠가는 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그 해설서, 물을 많이 탄 그런 해설서를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지만 언젠간 여러분이 스스로 할 건데 이 도덕 감정론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꼭 권하고 우리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건데 기회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 도덕 감정론 책을 읽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